앞으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듯합니다.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 더불어 관련 산업과 근로자들의 상황도 변하게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됐고 어떻게 변해갈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직원이 가족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해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제3인터넷은행의 두 번째 예비인가 신청이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1차 신청 때는 도전장을 내밀었던 업체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토스는 재도전을 선언했고 키움은 발을 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가 이번 신청 흥행의 변수였는데 자세한 상황 잠시 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지가 끼고 악취가 나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에 대한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이 개시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LG전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프리즘은 자동차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30년간 유지돼 왔던 기름으로 가는 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건 물론이고 하늘을 나는 차도 조만간 실제로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에 가까운 미래를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 승용차 포니입니다. 후발주자였던 우리 자동차 산업은 현대차가 포니를 생산한 지 40년 만에 글로벌 톱5에 오르면서 자동차 산업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 산업의 대표주자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구동체계의 변화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은 오는 2025년까지 2천만 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보다 약 3.5배 늘어나는 겁니다. 운전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운전자는 없고 탑승자만 있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탑승자는 차량에 탑승해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우디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보잉 등 항공업체도 플라잉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의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미래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이 바뀌면서 산업과 문화도 큰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것처럼 앞서 보신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대표적인데 완성차 업체들도 당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자동차 부품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장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자동차 부품 연구와 생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저희는 기계생산공단이니까 전기차 부품에도 기계 부품이 있겠지만 굉장히 제약적이고 중소규모 그만큼 그 산업 정책 재편화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만한 용량들도 안 돼요. 실제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80% 이상이 불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의 감소로 완성차 업계가 휘청이자 부품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견 완성차 업체 3곳의 생산량은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GM은 7.7%, 르노삼성은 24.9% 급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지나 여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혁명적인 전환기를 맞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환기에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정부가 발표했다는 이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부터 짚어보죠. 네, 미래차 중에서도 특히 자율주행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5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4대 인프라를 완비합니다. 2025년까지 하늘을 나는 비행차로 불리죠. 플라잉카를 실용화해서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 계획에서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래 당초 목표로 했던 완전 자율주행 이 상용화 시점을 3년 앞당겨서 2027년으로 정했습니다. 친환경차 역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서 2030년이면 주요 도시에선 20분 이내에 수소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고요. 또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인하 등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년 뒤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을 전체의 3분의 1로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발표를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요. 그 배경이 뭐고 또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 경쟁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대비가 다소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의 핵심은 통신과 같은 ICT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ICT 기술력이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에 지리적 여건도 좋고 인프라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예. 이 기술을 갖고 있지만 협소한 내수 시장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에 한마디로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자율차 등 5대 신산업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형태,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였다면 앞으로는 미래차에서 좀 더 주도해 갈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돼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선도하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지난 7월에 출범을 했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이 특수경의 첫 수사 타깃이 됐는데 이 증권사 소속 연구원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장모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증권사 소속 한 연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주식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진행 중입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딱 그런 건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 위반도 될 수 있고 선행 매매 위반도 될 수 있고. 이 연구원은 하나금투 소속 다른 연구원의 기업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관련 기업 정보를 미리 파악해 주식을 사고 파는 선행 매매 수법으로 수십억 원 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기업 분석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시점부터 보고서 공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고서가 다루는 종목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업계에선 이 연구원이 장모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선행 매매 수법으로 지난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말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맘먹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업계는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선행 매매와 내부 통제 문제로 수사 범위를 넓힐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금융권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1조 3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이 결국 관심사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어제 라임운용의 기자회견부터 좀 다시 짚어보죠. 네. 이때 경영진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일단 현재 상태는 유동성 문제로 펀드 이 환매가 연기가 된 것이지만 손실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라임운용 경영진은 이 환매 연기된 펀드에 대해서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그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 이 담보성 자산이 많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회계 실사를 통해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이 원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원금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운용사가 펀드에 투자된 자산을 손실이 안 날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유동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확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라임 펀드 투자 자산의 상황을 보면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매 연기가 된 이 테티스 2호라는 모 펀드를 보면요. 운용자금 절반 이상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나 신주인권 부사채 등에 투자가 됐습니다. 메자닌 펀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펀드 투자금 회수는 해당 채권의 주식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전환 가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전환 가격에는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투자된 상당수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 가격 이하인 경우가 다수여서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임 운용 측 주장대로 만약에 모든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서 원금 회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최대 지금 4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 비용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이 시간에 따른 기회 비용의 상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투자자들은 사실상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뭐 환매 중단 때문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라임 자산운용은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의 일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임 자산운용이 금융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자산운용이라든지 원금 매수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먼지가 끼고 악취가 나면서 소비자 불만을 일으켰던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해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이 개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먼저 이 분쟁 조정의 배경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 소비자 247명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때문에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스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이유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 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집단 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기술을 둘러싼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최근 양측 신경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올레드와 QLED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각자 공격하는 영상을 올린 건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TV 번인 확인이라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올레드 TV에서 번인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며 번인이 없는 QLED를 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실상 LG의 올레드 TV를 겨냥한 겁니다. 번인이란 장시간 TV를 켜둘 경우 화면에 잔상이 남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기물 소재를 사용하는 올레드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으로 올레드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자, 그러면 LG전자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LG전자는 올레드 TV와 QLED TV를 직접 분해하면서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QLED TV는 LCD 기반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두 영상은 국내외에서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네, 윤 부회장은 삼성협력사 채용 박람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부분의 숫자가 좋다고 최고의 화제를 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8K TV를 겨냥해 화질 선명도 값이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또 윤 부회장은 올레드냐 아니냐는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의 총액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예대율 규제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모험적인 성격이 많은 저축은행은 이 기준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저축은행도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저축은행도 은행이랑 동등한 수준, 그러니까 예대율 100%를 적용받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년에는 예대율을 110% 이하, 2021년 이후에는 100%로 적용키로 돼 있습니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에 해당됩니다. 예대율 100%는 만약 한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이 500억 원이라면 전체 대출도 500억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저축은행의 규제가 도입되는 겁니까?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80% 수준이었다가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그 후 꾸준히 올라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일부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겨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가 연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30%를 가중하고 사이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대출자가 중소기업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조금 전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했는지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했고 각 업체가 내세우는 무기는 뭘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먼저 어떤 업체들이 예비인가에 신청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제도전에 나섰던 토스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는 이 소소 스마트뱅크 컨소시엄 그리고 그동안 알려진 적이 없었던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라는 업체 꼭 총 3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 관심을 모았던 키움은 이미 기권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재도전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대기업의 참가도 없었습니다. 네, 뭐 흥행에 키였던 대기업 참여가 없어서 약간 김이 빠지기는 합니다만 네. 뭐
이미 신청을 넣은 이 3개 업체, 각 업체들이 내세우는 장점도 좀 짚어보죠. 네,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게 토스입니다. 예. 토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 예비인가에 한번 고배를 마친 적이 있는데 그때 고배를 마쳤던 이유가 이 자본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본 안정성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토스는 지난번에 60%나 됐던 지분을 이 34%까지 낮췄고요. 또 지분 구성 자체도 외국계 자본 대신에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채워서 이 자본 안정성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운영 경험과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최적화된 이 중소기업 중앙회 노하우 등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토스 측의 보관입니다. 다만 이렇게 강화된 부분이 얼마나 당국 기준을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토스는 뭐 저렇게 됐고 나머지 2개 업체들은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데가 소소 스마트뱅크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지금 소상공인 위주, 그러니까 영세 업체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포함이 돼 있는 이 소상공인 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데인데 그만큼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서민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펼쳐 보이겠다는 게 이 소소뱅크의 목표입니다. 영세 사업자나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토스나 키움이 과거에 탈락했던 경험상 인터넷이나 디지털에 특화된 이 혁신성이나 또 안정적인 자금 조달력 등은 필수로 보이는데 소소뱅크가 그만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체인 파밀리아 스마트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 주주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국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가 발표가 된 거고 심사가 끝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일단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이후 선정된 업체는 본 인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인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제3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늦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아피지트 바네르지, 에스더 디플로, 또 마이클 크레머 미 하버드대 교수까지 총 3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이 3 수상자 모두 빈곤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들의 주 무대가 아프리카 같은 절대적 빈곤이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이 연구 결과가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3 학자가 모두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신약 임상 실험을 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사람을 골라서 어느 쪽에는 복지를 제공을 하고 어느 쪽에는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5년간 40곳이 넘는 나라에서 연구한 디플로와 바네르지 교수는 가난은 게으름 탓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난할수록 가지고 있는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낭비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무상 전면 복지를 주장하는 좌파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우파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복지의 통제 방식에만 관심에 있지 복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선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소위 공급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 실험은 그래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마냥 퍼주는 것도 또 마냥 선을 긋는 것도 아니라 특정 사회와 특정 변수에 있는 빈곤층이 정확하게 어떤 복지를 필요로 하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사회복지 지출이 부족하다는 IMF의 경고를 받았고 지금은 국내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볼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복지를 받을 사람들의 정확한 니즈는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IT 기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거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제품들 사이에도 성능과 안전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와 샤오미, 아이리버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제품을 시험해봤더니 제품 간 성능과 안전성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수명은 충전과 방전을 300회 반복한 뒤 초기 용량과 비교했는데 오난코리아 제품은 200회가 되기 전에 용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모두 300회 충전 뒤에도 90% 이상 용량을 유지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보조 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할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전 용량 평가에서는 코끼리 제품이 91%로 우수했고 오난코리아 제품이 69%로 가장 적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제품별로 최대 1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데 고속 충전 시 오난코리아 제품이 3시간 26분으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 제품이 4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중요 성능인 방전 용량,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등의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고온 환경에서의 안전성 및 배터리 수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안전 기준은 통과했지만 고온에서 충전 시 폭발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아이리버 제품은 섭씨 130도 온도에 12분에서 15분가량 노출하자 불이 붙고 폭발해 30분을 버텨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 아이리버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 중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의 열 노출 시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막판 노사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재 임금 피크제 폐기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관 사안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가 막바지 본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부터 사흘간 파업이 진행되며 지하철 운행 수준은 평소의 6에서 7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등록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린이는 12세 이하,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린이 중 지난달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한 달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노인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오늘부터, 65세부터 74세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가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4억 8천만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마트는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마트는 점포 건물을 매각한 후 재임차해 운영할 예정으로 기존 점포 운영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 공기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서늘할 정도로 공기의 온도가 차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사흘 정도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춘천의 경우 일교차가 무려 1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광주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1도 이상으로 약간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을 제외하면 주말 동안에는 외출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